한마디로 말해서 네, 오늘은 청년 일자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애 보좌관의 답정너. 오늘은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가속화된 식량과 굶주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오늘은 문병란의 시집 죽순밭에서에서 두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네, 오늘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을 대하는 수구 언론의 두 얼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김용민 브리핑. 잠시 후 시작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2018년 3월 16일) 금요일입니다. 정봉주 전 의원의 성추행이 설령 사실로 드러난다 해도 이번 프레시안 보도 참사의 심각성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프레시안은 성추행 당했다는 시점이나 장소에 대한 피해자 진술이 거듭 번복되는 것과 관련해 알리바이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여과 없이 전하다가 빈축을 샀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네티즌들이 찾아낸 반박 증거에 대해 이렇다 할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봉주 전 의원 카페에서 정봉주 전 의원을 운영진에서 퇴출하는 등 기행을 일삼던 전직 카페 운영자의 주장을 공익 제보인 양 무게를 실어 보도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프레시안의 가장 큰 문제는 취재 기자가 마치 검사에 빙의한 듯 정봉주 전 의원을 범죄인으로 규정하고 추궁하는 식의 언어폭력을 행사한 점입니다. 미투 운동을 왜곡하는 언론의 행태, 비단 프레시안만이 아닙니다. KBS 박모 기자 역시 검증대 위에 올랐습니다. 얼마 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서 김어준 총수 당신도 성폭력 의혹이 있는가 취재해봐야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외피상 농담이었겠지만 어떤 남자라도 성폭력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전제 속에 당신을 제거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다는 의도를 시사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괴물과 싸우다가 괴물을 닮아버린 것일까요? 위력에 의한 폭행이라는 말이 요즘 많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위력이란 상대가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모든 힘을 말하는데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정봉주를 꼼짝 못하게 하고 싶었던 프레시안 기자의 언어폭력과 김어준을 꼼짝 못하게 하고 싶었던 KBS 박모 기자의 의혹 제기가 지금 이야기한 위력과 무관할까요? 저널리스트가 문제를 그런 식으로 풀어가면 안 됩니다. 저널리스트도 보기에 따라서는 권력자니까요. 예수를 따르는 자여, 예수의 십자가를 따르라. 예수의 십자가를 따르려면 너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라. 그리고 너 자신의 십자가를 메어라. 그대의 십자가에는 골고다도 없다. 빌라도도 없다. 제사장도 없다. 예루살렘도 없다. 로마 병정도 없다. 막달라 마리아도 없다. 오직 김정은이 있고 문재인이 있고 트럼프가 있고 애통해하는 세월호의 가족이 있고 너무도 슬픈 죄악을 한 몸으로 이겨낸 정신대 소녀들이 있고 8천만 동포들의 신음소리가 있을 뿐이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우리는 과연 평화를 구했는가? 전쟁을 갈구하지는 않았는가? 우리는 과연 진리가 소통되는 길을 찾았는가? 우리는 과연 문을 두드렸는가?
문을 꼭꼭 닫고 나 혼자만의 좁은 세계 속에서 무지의 안일과 안락을 도모하지 않았는가? 하느님이시여, 이 땅에, 바로 여기 조선 땅에 참된 예수라는 사건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기 갈구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와 더불어 웃고 울며 같이 애통해하고 같이 소망하며 전 인류에게 평화의 새 세상이 도래했음을 선포하게 하소서. 여기 동포들의 강령과 지혜를 갈구하나이다. 이 모든 말씀 마가가 전하는 예수의 참된 모습에 힘입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일요일 도올 선생의 마가복음 설교의 마지막 부분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도 도올 선생의 설교가 있습니다. 오전 10시 40분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나오자마자 있습니다. 지금껏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 마가복음 설교 여러분들께 시전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나오자마자 있는 벙커원, 일요일 아침 10시 40분에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주요 뉴스 이어갑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의 조사를 받고 어제 새벽 귀가했죠. 이명박 전 대통령은 두 가지 사실을 인정했는데요. 먼저 대통령 재직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0만 달러를 받아 공적 용도로 썼다.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다만 사용처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둘째로 도곡동 땅을 판 돈 약 70억 원을 맏형 이상은 씨에게 빌려서 썼다고 했는데 차용증은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은 씨는 동생인 MB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말해 향후 진실 공방이 예상됩니다. 강원랜드에서 인사청탁을 통한 부정 입사자로 분류된 200여 명 전원이 직권 면직됩니다. 청와대는 이러한 방침을 정하고 강원랜드의 감독기구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채용 비리가 확인됐으면 빨리 후속 조치를 취하라, 이렇게 밝힌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이후에 나왔습니다.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이 미국을 담당하는 외무성 간부를 데리고 스웨덴으로 갔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된 이후 첫 외국 방문인데요. 전문가들은 평창에도 왔던 대미 외교통 최강일이 동행한다는 점에서 주목합니다. MBC 뉴스와 인터뷰를 가진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 연구실장의 발언 들어보시죠. 최강일이 만약에 그 스웨덴이란 공간에 있다라면은 북미 접촉이 만약 이루어진다면 상당히 실무적인 차원의 이야기들이 주고받을 수 있는 아주 적격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웨덴에서 북한과 미국이 직접 만난다면 정상회담 실무 준비, 그리고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의 석방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월호 선체 절단물 수색 과정에서 사람의 것으로 추정되는 뼈 2점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사람의 것으로 추정되는 뼈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인 세월호 정밀 수색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해양수산부는 아직 수색 연장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루에 2번씩은 꼭 간 것 같아요. 속이 굉장히 편해진 것 같아요. 휴지에도 하나도 안 깔끔하게 끝나더라고요. 그만 넣고 싶은데도 이제 계속 나오더라고요. 눈 뜨니까 바로 화장실 가고 싶더라고요. 양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 많아가지고. 장실 굿모닝 화장실 바나 굿모닝 바나나. 검색창에 미궁 대장사랑.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칠순잔치, 가게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성. 초등어휘 3000, 초등어휘 5000. 검색창에 초등어휘 3000을 쳐보세요. 오늘 녹음 끝나고 한 잔? 술 끊는다며. 새해가 되면 술 끊겠다는 결심들 많이 하시는데요. 네.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요. 네, 술 친구미 있잖아요. 아니 다들 술자리만 있으면 오라고 난리잖아. 술친금 들고 가야지. 술친금을 그렇게 퍼주니까 부르지. 술친금이 있어야 술자리가 오래 간단 말이야. 내 친구들이 전부 다 술친금 인정했어. 오빠도 한 잔 콜? 그렇다면 가지야. 네이버에 술친금을 검색하세요. 멀쩡합니다. 진짜.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고 하는 답정너. 아닌데. 답은 정치인데 너만 몰라. 이건데. 국민보좌관 김성회의 답정너. 김성회 보좌관 나오셨죠?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예, 오늘은 이제 얘기가 결국 이제 일자리 문제로 모아지게 될 것 같은데요. 어제 기재부와 유관부처에서 청년 실업률을 어떻게 낮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좀 대책을 내놓았고요. 그것과 연결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얼마 전에 기억들 하시겠지만 안철수 전 대표하고 유승민 대표가 모 아파트 경비원 노동자분들 만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던 기억들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저임금 얘기를 거기 가서 경비 노동자들을 붙들고 추태를 부렸던 기억들을 다 하실 텐데요. 그때 이제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이분들이 일자리를 잃는다 이제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 보면서 되게 안타까웠었는데 경비 노동자분들이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고된 일을 하시고 가장 낮은 임금을 받고 계시는 분들인데 거기에 가서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당신들 일자리 잘린다는 얘기를 한 것에 다름 아니었는데요. 서울시가 유의미한 발표를 했죠. 그저께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서울 지역 아파트 4,256단지를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경비원의 숫자는 총 24,213명이었고요. 줄어든 인원은 305명, 즉 0.09%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거는 줄었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이제 연도에 따라서 사실은 인원의 변동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예, 억지로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305명이 줄었다고 하는 것이지, 물론 일자리를 잃으신 305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이 오르면 경제가 파탄이 나고 이 자영업들이 망하고 경비원들이 일자리를 다 잃을 것처럼 얘기했던 야당은 이 서울시의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할지 좀 바라보고 싶고요.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잖아요. 최저임금 인상. 근데 예. 1월 1일부터 최저임금 때문에 망하고 있다. 이러고 있어요. 아니, 월급 지급을 하고 난 다음에 기사가 나와야 하는데 1월 1일부터 그런 소리 하고 있으니 이거는 애초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반대를 위한 반대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된 지가 6개월쯤 된 상태에서 통계를 본 건데요. 단지별로 0.09명의 인원이 감축된 것으로 통계로는 보이는 겁니다. 이건 말을 하기도 되게 적은 분량이고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최저임금 인상을 한 후에 경비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이 14만 5천 원 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전수조사에 따르면 근무 시간도 28분가량 줄어들었고요. 휴식 시간도 39분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시간을 따지고 이번에 최저임금 가지고 논란이 벌어지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경비원들 휴식 시간 이런 것들 다 지켜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예. 삶의 질은 올라가고 임금도 올라가고 근무 시간은 줄어들고 휴식 시간 늘어났다. 라는 것이고 이번에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도 왜 기억하시겠지만 처음에 0.4%를 신청했니
10건을 신청했냐 하면서 야당이 공세를 펴부었었는데 단지별 조사를 해보니까 67%에 해당하는 아파트 단지들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을 해서 정부의 지원이 주요했다라는 것을 입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이 오르고 그 인상폭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아파트 단지와 또는 이제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겠죠. 예. 정부가 지원하는 대책을 잘 이용해서 최저임금 인상의 쿠션을 잘 마련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다음에 공공 부분에서도 이제 임대 아파트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한 분의 경비 노동자도 해고된 바 없이 계속 고용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서 최저임금과 관련된 야당의 공세가 얼마나 무의미했던 것인지를 좀 드러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강원랜드에 부정 채용된 사람들, 이거 대거 해고를 해가지고, 야, 이것도 역시 일자리를 늘리는 정도가 아니라, 일자리에도 정의의 개념을 도입하겠다. 이런 의지도 읽혀서 어제는 하여간 일자리 관련해서 여러 생각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주 대표적인 마키아벨리스트라고 생각하는데, 모든 일을 할 때 굉장히 치밀하게 그리고 냉철하게 진행을 한다는 점을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강원랜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대책을 내놓는 날, 같은 날 국무회의를 통해서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죠. 예, 그 220명이 넘는 강원랜드의 소위 말하는 비정상 합격자들, 권성동, 염동열 의원 등이 추천하고 각 지역의 유력자들이 추천해서 공정한 절차를 밟지 않고 입사한 사람들 전원에 대해서 면직 처분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이것 관련돼서 공단에다가 경고를 엄중하게 했죠. 모든 공기업들. 그리고 이런 경우에 부정 청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취업한 사람들을 제대로 솎아내지 않으면, 이것에 정확한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그냥 두지 않겠다라는 경고를 강하게 했고요. 이게 사실 예전에 이제 저희들 정서대로 하면 그래도 어떻게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그렇게 쳐내느냐,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좀 하면서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놔두고 앞으로 신규 선발할 때 조심하자. 보통은 이렇게들 결론을 내렸을 텐데요. 예. 문재인 대통령은 단호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론에서도 보이듯이 많은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이런 공정한 인사에 대해서 모두 다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는 입장으로 보이고요. 예. 그래서 어떤 경우에라도 원칙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촛불 혁명을 통해서 국민의 민의를 통해서 어떠한 부정부패 없이 당선된 문재인 정부만이 내세울 수 있는 가치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국민분들께서 매우 좋아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쭉 살펴보면 정부 산하의 공공기관이 모두 275개거든요. 예. 근데 이 중에 이제 18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채용 비리가 적발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할 당시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정부가 하는 일이, 공무원들 하는 일이 50명만 면직을 조치하고 이제 대충 넘어가려고 하던 거였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정확히 밝힌 것이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오늘 가스안전공사 2015년, 2016년 공채에서 면접 점수가 조작돼서 억울하게 탈락한 사람들을 구제하려고 했는데 이미 4명은 다른 데로 취직을 해서 구제할 수 없는 경우들을 보이면서 소송을 가더라도 무조건 원칙대로 처리하자는 것이고, 지금 채용 비리로 적발된 사례를 전체를 모으면 2,300여 건이 되는데 이 2,300명 전원에 대해서 면직 처리하고 강경하게 나아가겠다는 그 태도를 저는 보였다고 봅니다. 이것이 바로 전 문재인 정부가 정말 잘하는 점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다른 얘기는 하겠습니다만 어제 MB의 조사에 대해서 국민의 80% 가까운 숫자가, 그건 이제 대통령의 지지율을 넘어서는 숫자죠. 그런 모든 분들이 MB가 필요하다면 사법 처리를 받아야 된다라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누구하고도 이제 그런 우스갯소리를 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보기에는 좀 사람이 되게 좋아 보이고 유약해 보여서 적폐청산을 정말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했었다라고 생각했던 자신에 대해서 부끄럽다는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오늘 같은 보좌관한테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입니다. 그래서 전 문재인 정부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한 모습이 바로 정부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근간이라고 보고요. 강원랜드 부정입사 226명을 전원 면직한 것, 대통령에게 지시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앞으로 이제 공정이라는 키워드를 우리 문재인 정부가 끝까지 유지해갈 거라는 기본이 된다는 점 청취자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뭐 참 그 일자리 대책 환상적입니다. 정부 돈으로 연간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임금을 끌어올려서 평균 2,500만 원인 중소기업 연봉을 대기업 수준으로 올린다. 3,800만 원까지 올린다. 이런 내용. 예. 중소기업은 귀가 솔깃할 것이고요. 예.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3년 이상 중소기업에서 일하면서 뭐 1년에 200만 원 꼴이 되겠죠. 전체 600만 원을 모은 노동자에 대해서는 청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연 800만 원씩 3년에 걸쳐 2,400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한 거죠. 즉 부족한 임금 부분에 대해서 메꿔주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 처방이라고 봤던 것은 앞으로 3년 동안이 가장 취업난이 심각한 시기라고 보여지는 거죠. 왜냐하면 인구가 이제 그 뒤로는 조금씩 줄어들어서 지금으로부터 10년 후에는 일본 형태, 젊은이들 없어서 일자리를 오히려 청년층이 찾아가는 시대가 올 거라는 것이고 이제 그 중간에 징검다리를 어떻게 건널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내놓은 것이고요.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제가 기재부가 3월 13일 발간한 그 월간 재정동향 3월호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1월에 국세 수입이 36조 6천억 원으로 1년 전에 비해서 2조 7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세를 더 많이 걷었다는 얘기고요. 부가가치세하고 소득세가 증가했기 때문에 1년 전보다 2조 7천억 원이 넘는 세금을 더 거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방금 김영민 PD님 말씀하신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 연간 들어가는 비용을 제가 8천억 원 정도를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 4월에 추경을 통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부가가치세하고 소득세가 늘어서 2조 7천억 원의 세수를 거뒀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자신 있게 추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부가가치세하고 소득세가 늘었다는 건 뭐겠습니까? 바로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사고 그리고 소득세가 늘었다는 건 돈을 많이 번다는 얘기인 거죠. 예. 특히 박근혜 정부 말기에는 뭔가 불안해서 사람들이 돈을 쓸 수가 없고 그렇지. 무조건 모았어야만 했는 거예요. 주식도 그렇고 나라꼴이 도대체 어떻게 될지를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서 모두가 긴축 재정을 운영하고 있다가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고 드디어는 이제 남북 관계까지도 해빙에 모두가 살짝 비추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렇게 되면서 이제 소비 심리가 풀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부가가치하고 소득세의 이제 세수가 증가됐기 때문에 증가분을 가지고 충분히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문재인 정부에게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청년층, 특히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8천억 원 가량의 추경 예산 편성을 해서 4월 중에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할 거라는 점이죠. 근데 이제 청취자분들 잘 보시면 정부가 8천억 원에 대한 추경을 요청을 하면 국회가 이걸 받을지 말지를 고민을 해야 하는데 자유한국당은 제가 예언 드립니다만 지방자치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행정이 아니냐고 한편으로는 소리를 칠 것이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그 돈으로 직접 혜택을 볼 수 있는 청년층들. 아니 빨리 돈을 풀지 왜 안 푸냐. 세금도 그렇게 많이 걷었다는데 우리 국민들이 일해서는 세금으로 청년층을 보살피는 일을 왜 안 하려고 하느냐는 국민들의 타박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럼 자유한국당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에 몰려서 선거를 앞두고 이 문제로 골머리를 썩힐 것이거든요. 문재인 정부가 선거와 상관없이 4월에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추경을 편성해서 국가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이것도 돌이켜보면 이명박근혜 시절 9년 동안 망가졌던 나라를 돌이키는 일환인데 이런 일들에 대해서 지방자치 선거를 앞둔 꼼수 선심행정이라는 말을 거침없이 내뱉을 자유한국당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분노할 국민들의 모습 그리고 또 분노하는 국민을 바라보면서 당황할 자유한국당 이것이 이번 4월에 열릴 국회를 보실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아니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요. 아니 사실 이명박이가 꽁쳐뒀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조 원 이거 풀면 몇 년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그리고 또 생각해 보면은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이것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식당에서는 가격을 올린다든지 이런 일들이 거의 없는 이유가 월급을 많이 올려주면
그만큼 또 생산성도 높아진다라는 사장님들의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들도 그래서 월급 올려주면 우리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할 것이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이런 시책에 대해서 크게 동조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라에서 임금의 상당 부분을 또 책임져 준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중소기업은 요즘에 이직률이 또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직원들 붙잡는 용도도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최고의 대책이 나온 건데 이거에 대해서 딴죽을 건다?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이들은 그럼 뭐 대책이 있어? 대안이 있어? 지난번에 또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홍준표 대표한테 대안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뭐 그걸 내가 왜 얘기해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답했다면서요. 지난 9년 동안 아무런 대책을 내세우지 못했던 자들이 뭐라도 하려고 하는 정부에 대해서 시비 거는 모습에 국민들이 전혀 동의하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특히 청년 실업 문제와 관련돼서는 또 그렇습니다. 이제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예산이 또 확보가 되면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서 청년층에게 저가에 공급을 해서 사람들이 그냥 누워서 잘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면 그러면 또 일자리를 구하는 일은 또 열심히 나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은 어디 살 데도 없고 여러 가지로 이중고, 삼중고를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준비가 되겠지만 이번 추경 편성은 당장 발등에 급한 불을 끄는 정책이라는 점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좀 더 장기적으로 보고 중장기 안에서 대책이 나오는 것들은 앞으로 차츰차츰 발표를 해갈 거라는 점도 같이 좀 바라봐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회 보좌관님 한 주 동안 고생하셨고요. 저희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8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정이나 직장, 차량, 야외에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께서는 팟캐스트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하여 주시고 팟빵 게시판에 정답과 이메일 주소, 사연을 써올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카카, 큰일 났습니다. 뭐가 또 큰일 났어요? 이명박이 가족한테 책임을 다 떠넘겼습니다. 아니, 측근들한테 다 떠넘기다니? 뭐 그렇다고 가족들 또 측근들이 가만히 있느냐? 아닙니다. 가족 측근 모두 MB가 시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존나 재밌다. 야, 대질신문 안 한다니? 뭐 카카, 하여간 우선 MB부터 영장으로 모실 모양입니다. 근데 MB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군요. 나만 깨끗하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다. 야, MB가 요즘 개그 욕심이 들었다. 어? 근데 어디다 써먹으려고? 뭐 혹시 부인한테 써먹기 위해서 아닐까요? 아무래도 감옥 같이 들어갈 것 같은데 돈 쓸어 담느라 바빴던 지난 생을 돌아보면서 이제 감옥에서 아내를 웃기면서 여생을 보내기로. 야, 마누라하고 어떻게 같은 방 쓰니? 감옥에서. 하여간 MB 사위가 장모님한테 14억 뇌물 전달했어요.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라. 야, 정말 MB와 MB 부인 천생연분 아니니? 그런 환상의 커플이 또 있을까? 사실 부부가 오래 가려면 인생관이 같아야 해. 응? 부부뿐만 아니라 아들도 위태롭습니다. 사위도 위태롭겠지. 그러면 면회는 누가 오지?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면회 와주지? 바로 여러분. MB가 소환될 때 아무도 안 나왔는데 면회 때는 오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나는 정말 보람있는 삶을 살아온 것 같지 않니? 야, 태극기 부대 봐봐. 카카, 근데 저 시위대가 10년, 20년 갈 것 같습니까? 그때까지 자금 지급이 가능하겠습니까? 아, 씨발, 20년은 버텨줘야 하는데. 내가 얼마 전에 30년 구형 받았지만은 판결은 20년형으로 나오겠지?
더 깎아줄 수는 없나? 그 20년이라도 국정원 특수활동비 삥땅 건은 빼고 20년이지요. 예? 뭐 카카, 이젠 끝났습니다. 아니야, 우리 아빠도 부활했는데 나도 부활할 것이 틀림없어. 카카가 부활하시면 그날을 부활절로 삼아야겠군요. 뭐 카카가 부활했으면 계란도 먹어야. 왜 부활했는데 달게 알을 먹어? 무슨 뜻이야? 뭐 알겠습니다. 문제 드리겠습니다. 소설가 하일지 씨가 동덕여대 강의도 중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 이런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안희정 성폭력 사건의 피해 여성을 언급하면서 피해자가 욕망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언급한 건데, 소설가 하일지는 이 소설로 유명하지요. 영화로도 만들어진 이 소설 무엇일까요? 알지. 1번 경마장 가는 길, 2번 야구장 가는 길, 3번 농구장 가는 길, 4번 축구장 가는 길, 5번 구치소 가는 길. 수고하셨습니다. 정답자는 다음 방송일 뉴스 포렌메리가 끝나고 발표합니다. 이상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8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용민 브리핑 뉴스기 능력평가 정답 맞히신 분들에게 드리는 상품입니다. 정답자에게는 도서출판 이김에서 나온 신간 푸드트렌드 매거진 1호 취향 존중을 보내드립니다. 서울대학교 푸드비즈니스랩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밝혀낸 2018년 대한민국 식품 소비 행동 전망을 담았습니다. 예약이 시작되자마자 마감된 인기 강연을 책으로 엮은 것이기도 한데요. 이 책이 제시하는 트렌드를 사업과 서비스에 적용한다면 치열한 외식업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푸드트렌드 매거진 1호 취향 존중,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른 정답자에게는 애주가들의 핫 아이템 술친굼 한 박스 선물합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술친굼을 검색해주세요.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께 남도 먹거리에 협찬하는 식품 꾸러미 상품 보내드립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남도먹거리.kr 입력해주세요.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께 골반 보정 속옷 바디로직 리포머 팬츠 보내드립니다. 검색창에서 바디로직을 찾아주세요.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께 머문빌리지 이용권 격주로 보내드립니다. 총 3,000평의 대지와 건물 2동을 오직 한 팀에게만 서비스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일요일과 평일에 가격을 대폭 낮춘 머문빌리지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머문빌리지를 찾아주세요. 클로징 사연 소개된 분께는 별을 따다 구운가지에서 만든 강릉 두부도넛 선물합니다. 주문 전화 0336462668, 인터넷 주문 베이킹파머.co.kr입니다. 팟빵 게시판에 사연과 함께 이메일 주소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 브리핑 뉴스기 능력평가, 오늘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문제긴 하지. 매끼 식단 챙기기도 번거롭고 빼도 금세 다시 찌고. 아직도 몰라? 비타샵 다이어트를 해봐.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어떻게 뺀 거야? 몇 개월 한 거야? 몸에는 안 나빠? 물어 뭐래. 비타샵 가봐. 같이 해.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제임스 티스푼과 함께 프리미엄 차 전문몰로 새롭게 단장한 전창걸몰에서 전하는 봄 소식.
얼었던 땅을 뚫고 올라온 새싹의 생명력을 전해주는 새싹 땅콩차, 봄날의 새콤함이 느껴지는 이집트 신의 붉은 유혹 히비스커스차, 부드럽고 따뜻한 봄바람과 같은 중국의 명차 보이차, 맑고 편안함을 선사하는 레몬밤차, 겨울에 무거워진 나의 몸을 가볍게 해주는 레몬마트차까지 즐거운 소식 많은 대한민국의 봄, 새싹 땅콩차와 제임스 티스푼의 크로스오버 티파티에 함께하시죠. 전창걸몰닷컴 전화 070-8635-1288 070-8635-1288.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스24를 봤는데 한국 재벌 흑역사 상권 하권. 상권이 10위, 하권이 11위. 전체 순위에서. 야. 네,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뉴스는 김용민 PD님께서 햄을 잘못 드셔가지고 하루 종일 복통해서 고생하셨다는 그 뉴스 아닌가요? 되게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던데요. 네. 아니, 예전에 그 기억하시죠? 우리 이완배 기자님하고도 같이 작업했던 것 같은데 조국 현상을 말하다. 이게 그 전체 10위까지 찍은 기억이 납니다. 저는 햄 이야기 계속하고 싶은데요, 복통. 김용민 PD님의 건강이 진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듯이 몸이 혼자 몸이 아니니까 잘 건강 유지하시고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제 이명박 씨가 이제 소환됐을 때, 저는 예상치도 못했는데, 인터넷 곳곳에서 낙검수를 막 찬양을 하는데, 주로 이제 김어준, 주진우만 찬양을 해가지고,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진짜 그분들이 없었다면 낙검수는 불가능한 건데, 근데 그런 와중에 제가 복통에 걸렸다. 이걸 또 대외적으로 얘기하기가 참 민망하더라고. 내가 배가 아파가지고. 우선 일단 주진우 기자는 제가 알고요. 김어준이라는 분은 무슨 분이시죠? 아이고 세상에. 죄송합니다. 제가 사전 설명을 잘 못했네요. 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농담이었습니다. 예. 자, 오늘 이완배 기자님하고 이제 이야기 나누기 전에 한국 재벌 흑역사 상권 하권이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게 돼가지고 그것도 또 상하권이 같이 동반 베스트셀러가 됐다는 점에서 한 번에 2권을 사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희 조직 구성원들이 정말로 진심을 다해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요.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하지만 아직도 안 산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인지 다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존재의 의미도 묻고 싶습니다. 네. 햄 이야기 다시 할까요? 아니. 바로 가시죠. 예. 근데 햄 이야기 오늘 상관이 조금 있습니다. 예, 제가 그래? 일부러 그런 건 전혀 아니었는데요. 예. 오늘은 이명박 소환 등으로 좀 시끄러웠던 한 주를 마무리하면서 그런 소식에서 한 발 떨어져서 따뜻하기도 하고 생각해봐야 할 문제도 많은 식량, 굶주림 이런 주제로 브리핑을 드려보려고 해요. 예. 저 자신도 너무 몇 주 동안의 시사에 지쳐서 오랜만에 좀 이렇게 동떨어진 주제를 한번 다뤄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 주제를 한 보름 전부터 해보고 싶었는데 이 주제가 생각이 난 이유는 2월 28일 뉴스였습니다. 거의 관심을 못 끌었던 뉴스였지만 저는 이 뉴스가 참 좋더라고요. 네. 뉴스 내용은 한국 정부가 시리아, 예멘 등등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나라들을 원조하기 위해서 세계 식량 계획 WFP라고 하죠. 예. 여기 4,2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460억 원을 공여한다. 이런 보도였습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달 28일에 이탈리아 로마에 세계 식량 계획 본부를 방문을 했고요. 이 돈을 내기로 약속을 했다는 거죠. 이 금액은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세계 식량 계획에 지원한 금액 중에 제일 큰 겁니다. 그리고 이 돈 외에도요. 국산 쌀 5만 톤을 기아로 고통받는 개발도상국에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매우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공동체의 복원이라는 건 공간이 넓어질수록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 공동체 같이 좁은 지역에서는 이웃을 돕고 살자 이게 되게 쉽게 먹혀요. 예. 근데 이 지역이 마을이 아니고 도 차원으로 넓어지면 잘 안 됩니다. 얼굴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니까요. 심지어 이게 국가 차원으로 넘어가면 굉장히 외면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원조를 해도 순수한 마음으로 가난을 돕는 차원 이게 아니고요.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노린다거나 정치적인 이익을 노린다거나 국가적인 위상을 높인다거나 하는 국가적인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근데 제가 그 보답하는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보답하는 마음은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이 존재하기 훨씬 전부터 인간의 경제 시스템을 지배했던 소중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더 나은 경제 시스템을 위해서는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1984년까지 WFP로부터 자원을 받았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1억 450만 달러 정도를 받았다고요. 1,000조 원이 넘는 돈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보답하는 마음으로 당연히 돌려줘야 될 때가 된 거죠. 제가 아이젠슈타인의 선물 경제학을 설명드리면서 말했듯이 이런 식으로 마음을 담아서 선물을 하는 게 받은 사람한테 돌려주는 게 아니고요. 가장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사람에게 선물이 돌아가는 겁니다. 선물을 받았으면 돌려주는데 제일 빈손이고 제일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선물을 나눠주는 거죠.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장 경제가 가장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한다라는 경제학 교과서에 나와 있는 말이 얼마나 개떡 같은 헛소리인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가끔 다운받아서 보는 미국 TV 프로그램 중에 The Biggest Loser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루저는 실패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영어로 살이 찐다는 말을 gain weight라고 하고요. 살을 뺀다는 말을 lose weight라고 하는데 여기서 loser는 말 그대로 살을 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The Biggest Loser라는 프로그램은 이 미국의 엄청나게 뚱뚱한 비만 시청자들을 캠프로 모아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6개월 뒤에 살을 제일 많이 뺀 사람을 최종 우승자로 정하죠. 그래서 우승 상금이 25만 달러입니다. 이게 미국에서 엄청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시즌 13인가까지 다 봤는데 이걸 제가 왜 보냐면 운동할 때 이걸 보면 되게 자극이 돼요. 아, 나도 저렇게 열심히 운동해야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을 보면 출연자들 몸무게가 웬만하면 다 200kg를 넘어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애정을 가지고 김용민 PD님을 뭐 목사 아들 돼지 엄마 이렇게 부르는데 저는 이런 프로그램을 즐겨봐서 그런지 김용민 PD님이 뚱뚱하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진짜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클래스가 달라요. 덩치가 어마무시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케이블에서 이런 비슷한 프로그램을 했는데 그다지 성공을 못했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인기를 끕니다.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비만 환자가 제일 많은 나라예요. 인구의 30.6%, 3명 중 1명이 비만 혹은 과체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위 국가가 멕시코인데 멕시코 비만율이 24.2% 정도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 분야에서는 아주 압도적인 1위 국가인 겁니다. 또 이제 텔레비전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아주 오래전에 MBC에서 했던 박명수의 언더커버 보스 뭐 이런 프로그램에서 본 이야기인데요. 미국의 어떤 편의점에서는 도넛을 파는데 24시간이 지난 도넛을 전부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유통기한이 지난 것도 아니에요. 사실 2, 3일 정도는 버틴 겁니다. 그 도넛에 설탕이 엄청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틀 지나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의점의 취지는 고객들에게 가장 신선한 도넛을 주자라는 거랍니다. 그래서 24시간이 지나면 도넛을 다 버려버린대요. 그러면 이제 정반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매우 놀라운 사실인데요. 지금 세계에는 8억 5천만 명이 영양실조에 걸려 있습니다. 8억 5천만 명입니다. 10살이 채 안 된 어린이로 한정을 하면요. 10살 미만 어린이가 5초에 한 명씩 굶어 죽습니다. 지금 이제 방송을 하면서 한 7, 8분 지났죠. 한 10분 지났다고 치면요. 이 10분 동안 120명의 어린이가 굶어 죽은 겁니다. 지금 이제 째깍 하면 한 명이 또 굶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굶어 죽는다는 거는요. 죽는 방식 중에 그야말로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입니다. 그걸 지금도 이 세상 어디엔가에 10살이 안 된 아이들이 그렇게 굶어서 죽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끔찍한 겁니다. 예. 실제로 매년 5,700만 명이 가난 때문에 목숨을 잃습니다. 근데 이 숫자가 실감이 나십니까? 5,700만 명이면요. 우리나라 인구보다도 많은 숫자입니다. 이 엄청난 사람들이 1년에 굶주려서 죽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냐면요. 자본주의 경제학은 시장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고 가르칩니다. 보이지 않는 손, 가격을 믿으면
자원이 알아서 제일 효율적인 방식으로 분배가 된다고 하죠. 예. 맞냐는 겁니다, 이게요. 이게 지금 가장 효율적인 방식의 자원의 분배라는 거냐고요. 아니, 자본주의가 원래 그런 거야. 잘 사는 사람은 능력 있으면 잘 사는 거고, 못 사는 사람은 무능력하니까 못 사는 거지. 그게 자본주의인데 뭐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굶어 죽고, 그게 자본주의가 말하는 효율이라고 치자고요.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예. 일단 그렇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 드린 사례를 효율적이라고 부를 수 있냐는 거죠. 지구 한쪽 편에서는 살을 빼야 된다고 난리인데 한쪽에서는 어린이들이 5초에 한 명씩 굶어 죽는 현상을 어떻게 효율이라고 부를 수 있냐는 겁니다. 지금 상황으로는요. 미국은 음식을 버려야 되는 나라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먹어서 돈이 들어가요. 이 나라는 비만을 치료하느라고 매년 한 명당 $1,400, 150만 원이 들어갑니다. 비만 치료비만 평균 150만 원이에요, 한 명당. 그런데 세계에는요, 1년에 그 150만 원도 못 버는 인구가 20억 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시장 경제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라고 부르려면 미국 사람들은 음식을 좀 덜 먹고 아프리카 사람들은 더 먹으면 이게 효율적인 거죠.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은 그러면 건강해져서 좋고 아프리카 어린이들은 굶어 죽지 않아서 좋습니다. 이렇게 돼야 모두가 좋아지는 윈윈이 되는 효율이라는 걸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프리카에서는 24시간 지난 도넛이 아니고요. 24일이 지난 도넛조차도 구경할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굶어 죽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버리는 그 도넛을 어차피 버리는 거잖아요.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전해주는 게 효율인 거죠. 시장이 그 기능을 해야 비로소 시장 경제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실제로 시장은 어떻게 기능을 하냐면요. 정반대로 기능을 합니다. 미국이건 아프리카 나라건 모두 시장 경제에 충실하게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 미국의 편의점은 도넛을 아프리카에 안 보냅니다. 아프리카까지 보내려면 도넛 포장하고 비행기에 실어 보내야 되니까요. 그렇게 돈 들이느니 차라리 버리는 게 훨씬 이익인 겁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요. 우리 땅 넓습니다. 농작물 키우면은 사람들 잘 굶어 죽지 않아요. 그런데 돈을 벌어야 한다는 명목으로 그 땅에 바이오 연료 작물인 옥수수를 키우거나요. 수출을 할 황금성 작물을 키워서 그 곡물들을 팝니다. 그 나라 민중들은 10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5초에 한 명씩 굶어 죽는데도 밭에서 난 논에서 난 이 작물들을 전부 외국에 팔아버리죠. 자, 각자 시장 경제의 원리에 따라서 충실히 활동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한쪽은 비만으로 병들고 한쪽은 굶주려서 목숨을 잃는 황당한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모습을 보고 단언컨대 시장 경제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매년 5,700만 명이 가난으로 죽는 세상을 어떻게 효율적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냐고요. 5초에 한 명씩 어린이들이 굶주려 죽는 세상을 어떻게 효율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여기서부터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 거죠. 프란시스 무얼 앞에 조지프 콜린스, 피터 로셋 등등 세계적인 식량학자들이 공동으로 집필을 한 책 중에 굶주리는 세계, 식량에 관한 12가지 신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요. 자유무역, 세계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굶주리게 하는가를 굉장히 자세히 설파를 합니다. 이 책이 이제 그 식량과 굶주림에 대한 12가지 잘못된 상식을 하나하나 논박을 하는 책인데 예. 그 첫 번째 챕터가 사람들이 굶주리는 이유는 식량이 충분치 않아서라는 게 오해라는 겁니다. 이건 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지구가요.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면 한 130억 명이 먹을 만한 식량을 생산할 능력이 있대요. 그러니까 지구라는 별은 식량이 부족한 별이 아니라는 거죠. 지구의 인구는 70억 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130억 명이 먹고 살 만한 식량 생산 능력을 갖춘 별에서 왜 매년 5,700만 명이 굶어 죽는 사태가 벌어지느냐는 거죠. 식량이 부족한 게 아니고요. 식량 가격이 인위적으로 높게 형성이 돼서 자유주의 시장 경제의 원리에 의한 거죠. 그래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그걸 살 돈이 없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시장을 의지하는 시스템이 사람을 떼죽음으로 지금 몰고 있다는 겁니다. 예. 제가 이 책에서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대목은 이거였습니다. 누군가가 가난하면 부자인 우리는 이익을 본다.
이것도 오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인도주의적인 관점 다 때려치우고요. 네. 냉정하게 나만 생각해보자. 야,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가난해서 굶주리면 돈 좀 있는 우리는 그래도 이익을 보는 면이 있잖아. 왜냐하면 걔들로부터 식량을 싼 값에 착취해 올 수도 있고, 가난한 나라 노동자들이 싼 가격에 일하면 우리가 저임금으로 착취할 수 있으니까 유리하잖아. 이런 시각이 있는데, 이 책에서는 이런 시각 역시 개떡 같은 헛소리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자유무역을 대하는 근본적인 오류 같은 겁니다. 우리가요, 좀 잘 사는 나라니까요, 고부가가치 산업을 영위하고요, 농업이나 어업이나 이런 산업은 가난한 나라한테 맡기면 저임금으로 가난한 나라를 착취할 수 있으니까, 인도적으로야 좀 슬프지만 우리 같은 선진국에게는 이익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잘 들여다보면 우리나라 공장들이 저임금 노동자들을 찾아서 어떻게 하고 있죠? 베트남이나 중국 이런 곳으로 가서 싼 임금으로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공장을 그곳에 짓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본가들이 돈을 벌죠.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의 이익인 건가요? 아닙니다. 누구한테 이익인 거냐는 거죠. 우리나라 자본가들에게 이익인 겁니다. 그렇게 노동력, 임금 싼 곳을 찾아다니면 자본가들이야 돈 많이 벌겠죠. 하지만 그게 대한민국 시민의 삶을 높이는데 기여를 합니까?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신자유주의 열심히 따라해 봤잖아요. 그래서 글로벌 기업도 여러 키워봤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은 이렇게 개떡 같냐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부자인 나라는요, 가난한 국가에서 만드는 값싼 물건을 살 수 있는 만큼 반드시 다른 방식으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제3세계의 가난은 제1세계 국가의 일자리와 노동 조건을 어지럽힌다는 겁니다. 이런 거죠. 우와, 저 나라 임금 싸다. 베트남으로 몰려가자. 이러면 자본은 돈을 벌겠지만 자국의 노동자들은 일자리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자유무역과 제3세계 착취를 이익을 취하는 건 자본뿐이고요. 그 나라 노동자들은 오히려 삶이 더 퍽퍽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굶주리는 세계의 저자들은 세계 모든 나라의 노동자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야만 선진국의 노동자들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해요. 예. 그러니까 한국의 자본이 착취하기도 쉬운 베트남이나 중국으로 달려가는 게 아니고요. 베트남, 중국 노동자들에게도 정당한 대가를 치러야 할 때 자국의 일자리가 오히려 보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이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노동자들의 국제적인 연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뭐 한미 FTA 폐기나 재협상, 제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의 자본이나 미국의 자본이 길길이 뛰는 이유가 이거죠. 자유무역은 양국의 자본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역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또 트럼프처럼 우리도 또라이같이 보호무역을 하자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이 책의 저자들이 말하는 국제적인 연대는요, 세계적으로 부가 늘어나는데 이게 자본의 비대화에만 기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구조를 깨야 된다는 겁니다. 즉,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이 소중한 만큼 다른 나라의 민중들의 삶도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대로 대접을 받아야 우리나라 민중들에게도 제대로 된 일자리가 돌아온다는 주장이죠. 자유무역을 넘어서는 호혜와 평등을 바탕으로 한 공정력이 형성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이번에 한 원조가요, 이게 국가 차원으로 넘어가면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야,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뭐 쓸데없는데 돈을 쓰고 있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의식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사람의 삶이라는 건 우리가 늘 배웠듯이 내가 남을 이겨야 내가 잘 살고 이런 게 아니에요. 가난한 나라 사람들을 희생하면서 우리가 더 잘 살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강대국으로부터 착취당하는 나라가 아니기를 간곡히 소망하지만 반대로 우리도 가난한 나라를 착취하는 나라여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소망도 마찬가지로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역대 최대 규모의 원조를 한 건 물론 원조 자체가 빈곤국의 경제 구조를 바꾸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효과에 대해서는 경제학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논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마음이요, 우리가 받았으니 이제는 빈곤을 향해서 우리가 선물을 할 차례이고 그들이 사람답게 사는 게 전 세계적인 분배 구조를 제대로 바꾸는 길이고 자유무역과 시장경제가 왜곡해놓은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바로잡는 길이다. 이런 걸 우리가 서로 합의했으면 좋겠는 겁니다. 경제 뉴스로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안 받아들였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뉴스가 국제사회에서
또 이제 가장 우리의 역할이 커지면서 가장 빈손으로 있는 민중들에게 우리의 선물을 전할 수 있는 위치라는 사실을 새삼 자각을 하게 되면서 저 선물이 진심을 담은 선물이기를 간절히 바라는 소망으로 이제 주말을 앞두고 이 따뜻한 뉴스를 먼저 전해드렸습니다. 예, 참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저는 뭐 식량은 우리가 먹다 못해 남긴 것들이 지금 식량난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는 귀한 양식이다. 자원 재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점에 그렇습니다. 네. 적극 공감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분배할 방법은 없는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말이죠. 예. 정말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경제학적으로요. 예. 기후의 영향도 크지 않겠어요? 근데 이 책에 보면 12가지 오해 중에 기후에 대한 문제도 나와요. 예. 기후 변화나 이런 것이 식량을 모자라게 만든다라는 것도 오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는 것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유를 대는 많은 상식들이 이 책을 보면은 격파가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건 가난한 국가의 민중들을 선진국들이 수탈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 나라의 민중들이 자기 스스로 자발적인 산업을 구성을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소비자가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관점인데요. 실제로는 기후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사실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국제적인 착취의 문제다라는 주장에 저는 동의를 하는 편이에요. 예. 이거 참 무슨 국제 경찰 혹은 뭐 지구 정부 이런 게 있어가지고 공공의 통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또 그런 게 있으면은 착취가 더 심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또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합니다. 예. 지구촌 공동체라는 말이 참 무색합니다. 예. 자, 이완배 기자님 한 주 동안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우리가 전체 1위 이거 한번 찍으면서 새로운 어떤 바람을 또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개 숙여서 청취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예, 한국 재벌 흑역사 상학원을 낸 이완배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생신 또는 기념일에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부모님의 소중한 일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억의 책을 선물해보세요. 부모님의 어린 시절부터 젊은 시절,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온 삶의 여정을 한눈에 모아볼 수 있도록 최고 100장까지 들어가는 사진첩과 더불어 기자들이 직접 인터뷰를 통해 작성하는 생애사까지 더해져 오직 부모님만을 주인공으로 하는 세상에 다시 없을 고품격 기억의 책을 10년 노하우로 특별 제작해드립니다. 200페이지 분량 12권에 2부까지 함께 드리는 구성으로 440만 원에 모십니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헌신해 오신 부모님. 아주 오래 기억에 남을 뜻깊은 선물. 지금 신청해 보시죠. 평범한 사람들의 아주 특별한 기록. 기억의 책 만민보. 문의전화 1877-1419 1877-1419 민중의 소리.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진실을 밝히지 않는 데에 역이용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아프니까 팩트다. 안녕하세요. 아프니까 팩트다. 김보영입니다. 최근 자유한국당이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갤럽에 대해 이른바 불신 캠페인을 벌이겠다고 밝혔죠. 한국갤럽이 의도적으로 자유한국당에 불리하게 여론조사를 벌인다는 것입니다. 지난달 5일 있었던 자유한국당 홍보본부장 박성중 의원의 기자회견 들어보시죠. 과연 한국갤럽이 여론조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론 조작을 하고 있는지. 현재 한국갤럽의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리얼미터의 결과보다 평균적으로 낮게 측정되고 있습니다. 최근 4개월 동안 한국갤럽이 측정한 자유한국당의 지지도는 11에서 14% 수준인 반면 리얼미터에서는 17에서 20%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한국갤럽은 현재 유일하게 가나다 순으로 정당 지지도 설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질문할 경우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그리고 바른미래당에 이어 네 번째로 불리게 되죠.
이에 자유한국당은 가나다 순이 이런 여론의 왜곡을 초래한다고 주장합니다. 의석수 순서로 질문할 경우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두 번째로 불립니다. 먼저 불리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데일리는 의석수 또는 가나다 순처럼 질문 표기 순서는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한국갤럽은 지난 2016년 6월 둘째 주까지 의석수를 사용하다가 6월 셋째 주부터 가나다 순을 적용했는데요. 한 주 차이로 조사 방법만 바뀌었지만 당시 새누리당 지지도는 29%로 동일했습니다. 한국갤럽은 다른 여론조사기관과의 지지율 차이는 조사 방법 차이에서 비롯됐다고 반박했습니다. 한국갤럽은 응답률이 20% 수준인 인터뷰 방식, 즉 조사원이 직접 묻고 응답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반면 리얼미터는 응답률이 5% 안팎인 ARS 자동 응답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사 방식의 차이가 정당 지지도의 차이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특히 가나다 순은 질문 표기 순서일 뿐이며 조사 과정에서 모든 정당명을 랜덤하게 제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는 한국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의 여론조사를 두고 편파성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자유한국당 부산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박민식 전 의원은 여의도연구원이 자신의 이름을 빼고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며 여의도연구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지금까지 아프니까 팩트다였습니다. 담양식 돼지갈비를 집에서도 편하게 드실 수가 있다는 건데 먹고 싶다. 100% 현미 쌀국수입니다. 이거 농촌에도 도움되고요. 전통 방식 그대로 100% 우리 한우로 만든 나주곰탕, 남도 먹거리 쇼핑몰의 나주곰탕입니다. 전북 고창 황토에서 자란 군고구마. 이거. 거기 있네요. 그거예요? 예. 맛이 어떤가요? 죽여줍니다.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 이렇게 검색하시거나 1544 1669다. 심심할 땐 좀 봐라. 피곤할 땐 짜증날 땐 좀 봐라. 배고플 땐 좀 봐라. 화가 날 땐 우울할 땐 좀 봐라. 좀 봐라. 좀 봐라. 좀봐라가 뭔데? 유튜브에서 좀봐라를 검색해봐. 무료로 웹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는 채널 좀봐라 TV.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우와, 우리 집 말고 부모님 집까지 두 집에 월 10,000원이라고요? 식당, 노래방, 임용실 같은 상가와 숙박업소, 사무실, 공장, 창고, 목조주택까지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정의로운 나라 그곳에 산다면 난 그냥 좋아서 웃기만 할 거예요. 당신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 브리핑. 대한민국 뉴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 브리핑. 계속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아침까지 영동과 영남 그리고 제주를 중심으로 내리던 비가 그치고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3도, 대전 5도, 광주 8도, 대구 3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서울 11도, 춘천 9도, 전주 13도, 부산 9도를 나타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서 보통 단계를 나타낼 전망입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브리핑 1번지 김용민 브리핑입니다. BPL 타임 이명박입니다. 초등어휘 3,000. 조사받는데 어휘력이 너무 딸려서 모른다. 아니다. 이 말만 반복했습니다. 단어를 많이 알아두면 보다 많은 진술을 해줬을 텐데. 내가 거짓말했다 하지 말고 초등어휘 3,000으로 공부 안 했다. 이렇게 탓해주시기 바랍니다. 포털에서 초등어휘 3,000을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초등어휘 3천. 김무성입니다. 일자리 대책이 나왔지요. 비정규직과 청년들의 정당 민중당은 오래전부터 다양하게 비정규직 청년들의 일자리 대책에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비정규직 장애인 해고 반대, 노동 탄압 분쇄, 일자리 대안 마련 촉구 등등 여러분의 편에 서왔습니다.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청년의 미래를 지키는 당 민중당. 청년들은 민중당으로 가세요. 우리 자유당처럼 부자 챙기기에 바쁜 당은 청년들까지 못 챙깁니다. 민중당으로 가세요. 예, 구속된 전 경제부총리 최경환입니다. 이 바디 로직 입고만 있어도 골반을 바로 세워준다고 광고했는데 구매 후기 하나 볼까요? 시어머니 몸이 많이 불편하신데 만족하시는 모습에 기분이 너무 좋고 저도 한번 사용해보고 싶어졌어요. 자, 입었다 하면 만족 또 만족. 검색창에서 바디로직. 야, 자유당 너희도 바디로직 사서 입어라. 어때, 다리가 불편하냐? 면회 한번 안 와? 한때 실세였던 나한테. 기영입니다. 이 고구마 먹으면 허기가 달라지지요. 근데 섬유질이 많아서 똥을 어처구니 없이 많이 배설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에 특효지요. 전북 고창 황토에서 자란 고구마, 이걸 다이어트용 아이스 군 고구마로 만들었는데요. 차갑게 해서 드시면 고구마 케이크 식감이 납니다. 이거 한 개로 한 끼 식사 해결 가능하지요. 전화 1544-1669, 1544-1669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보흠 기자도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PR에서 이하 작가의 작품으로 세분 대통령 머그컵을 사은품으로 준비했습니다. 3월부터 네피알에서 주문하시는 고객님 중 50만 원 이상 구매 고객부터 대상자인데요. 김대중 대통령님, 노무현 대통령님, 그리고 안철수 대통령님 머그컵, 제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님이라고요. 실망입니다. 150만 원 구매하시면 3분 컵 다 드립니다. 네피알로 가자. DJ 이종황입니다. 제임스 티스푼과 손잡고 프리미엄 차 전문몰로 새롭게 단장한 전창걸 몰닷컴. 새싹의 생명력을 전해주는 새싹 땅콩차 T160g 2개를 사시면 하나 더 드리고, 나의 몸을 가볍게 해주는 이집트 신의 붉은 유 제임스 티스푼 히비스커스 1+1 행사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프리미엄 차는 www.전창걸몰닷컴 여기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라, 그 다음에는 새싹 땅콩차 100개 사면 차 한 대 선물해라. 나는 볼보. 버스, 트럭, 택시 등 영업용 차량 월 12,640원 영업용 운전자 보험 카페가 있어요. 형사비 3천만 원, 변호사 선임 500만 원, 벌금 2천만 원 한도의 실비 보장. 근데 이게 다가 아니지. 월 2,240원만 더 추가하면 면허정지 일당 5만 원, 면허 취소 1,000만 원을 준다고 했어요. 이거보다 더 나은 보험이 있다. 이러면서 겐세이 놓으면 내 가만 안 있겠어요. 016-360-0689, 02849-9730, 밤 9시까지. 이건이에요. 그 술친금 공식 쇼핑몰 회원께 무료 체험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해요. 신규 회원 첫 구매 때 4박스 사면 2박스 주는 이벤트와 함께 대량 구매 시에 추가 증정 혜택도 준비되어 있다. 재용아, 이 술친구미 미쳤냐? 아니면 술 취했냐? 이 좋은 상품을 왜 마구 퍼다 주지?
1800-6649 1800-6649로 알아봐라. 또는 술친금 공식 쇼핑몰로. 무능하고 부패한 홍삼은 가라. 아침마다 일어나면 스트레칭하게 만드는 홍삼, 바로 정성농장 홍삼이지요. 스트레칭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보, 저출산 시대에 우리도 애국하자고. 나 가능해요. 정성농장 홍삼이 있으니까. 김종인이라고 봐요. 미궁 대장사랑 윤모씨, 그 사용후기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과민성 증후군이지만 술을 자주 마셨을 적에 항상 속이 불편하고 화장실을 굉장히 자주 가는 일을 만들었다고 보는 거지. 지금 내포만 먹었는데 자주 차던 가스도 더 이상 추워도 안 차고 일일동 보고 있다고 봐요. 1522-8972 1522-8972 그 검색창에서 미궁 대장사랑 쳐야 한다고 봐요. 예, 안녕하십니까, DJ입니다. 이 비타샵 그린 스무디 이 사용 후기를 보니까 허벌나게 올라와 버렸어요. 예, 그중 하나 읽어볼게요. 그린 스무디 다이어트 4주 구매했는데 주로 저녁 한 끼 대용으로 먹었어요. 말하자면 3kg 정도 감량한 것 같아요. 1522-6648 1522-6648 말하자면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하세요.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떤 시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벌써 금요일입니다. 네, 벌써 금요일입니다. 요즘 하도 상황이 화급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날짜가 언제도 모르겠어요. 워낙 큰 소식들, 뉴스들이 터지면서 제가 갈피를 잘 못 잡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하종호 시인의 남북주민보고서에서 몇 편 읽어드렸었는데, 오늘은 문병난 시인의 시집 죽순밭에서에서 두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죽순밭에서. 네, 죽순하니까 예스럽지가 않죠? 네. 77년에 나온 시집인데요. 문병난 시인은 민중과 민족의 문제에 대해서 7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아주 훌륭한 시들을 써왔고요. 2015년에 타계했는데 최근까지 아주 정력적으로 시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그중에 아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텐데 직녀에게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 김원중 씨가 부른 직녀에게. 네, 맞습니다. 제가 오늘은 DJ 겸해서 직녀에게라는 노래도 듣고 싶었어요. 고민을 했습니다. 김민기가 작사 작곡한 철망 앞에서를 소개해드릴까 하다가 이 노래는 좀 아껴두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김 PD가 마음이 여유가 있으시면은 직녀 얘기를 꼭 들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먼저 땅의 영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땅은 우리 역사의 고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우리의 대지를 얘기합니다. 땅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사연들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땅이다. 길게 누워있는 빈 땅이다. 누가 내 가슴을 갈아엎는가? 누가 내 가슴에 말뚝을 박는가? 아픔을 참으며 오늘도 나는 누워있다. 수많은 손들이 더듬고 파헤치고 내 수줍은 새벽의 나체 위에 가만히 쓰러지는 사람. 농부의 때 묻은 발바닥이 내 부끄러운 가슴에 입을 맞춘다. 멋대로 사랑해버린 나의 육체. 황토빛 욕망의 새벽 우로 수줍은 안개의 잠옷이 내리고 연한 잠 속에서 나의 씨앗은 새순이 돋친다. 철철 오줌을 갈기는 소리, 곳곳에 새끼줄을 치는 소리, 여기저기 구멍을 뚫고 새벽마다 연한 내 가슴에 욕망의 말뚝을 박는다. 상냥하게 비명을 지르는 새벽녘,
내 아픔을 밟으며 누가 기침을 하는가? 5,000년의 기나긴 오줌을 받아먹고 걸걸한 백성의 눈물을 받아먹고 슬픈 씨앗을 키워온 가슴, 누가 내 가슴에다 철조망을 치는가? 나를 사랑해다오. 길게 누워 황토빛 대낮 속으로 잠기는 앙상한 젖가슴 풀어헤치고 아름다운 주인의 손길 기다리는 내 상처받은 묵은 가슴 위에 빛나는 희망의 씨앗을 심어다오. 집신이 밟고 간 다음에도, 고무신이 밟고 간 다음에도, 분화가 짓밟고 간 다음에도, 탱크가 으렁으렁 이빨을 갈고 간 다음에도 나는 다시 땅이다. 아픈 맨살이다. 철철 갈기는 오줌 소리 밑에서도, 온갖 쓰레기 가래침 밑에서도 나는 다시 깨끗한 땅이다. 아무도 손대지 못하는 아픔이다. 오늘 누가 이 땅에 빛깔을 칠하는가? 오늘 누가 이 땅에 멋대로 선을 긋는가? 아무리 밟아도 소리하지 않는 갈라지고 때묻은 발바닥 밑에서 한 줄기 아픔을 키우는 땅. 어진 백성의 똥을 받아먹고 뚝뚝 떨어지는 진한 피를 받아먹고 더욱 기름진 역사의 발바닥 밑에서 땅은 뜨겁게 뜨겁게 울고 있다. 네, 땅의 연가였습니다. 집신이 밟고 고무신이 밟고 지나가고 군화가 짓밟고 탱크가 이빨을 갈고 지나간 다음에도 땅은 다시 일어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철조망을 걷어치우고 새로운 땅이 새롭게 호흡하는 그 시절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문병랑 시인의 땅의 연가 읽어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편 이어서 소개해드릴 텐데요. 예. 앞에서 말씀드린 직녀에게입니다. 직녀에게. 네, 김원중 씨가 부른 직녀에게는 노래 선율에 맞게 시를 많이 고쳤습니다. 이 시는 그 원시인데요. 원시니까 노래를 들으시면서 뭐가 노래에 맞게 바뀌었는지 음미하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예. 7월 7석이면은 떠오르는 설화가 있죠. 견우 직녀 설화. 소를 키우던 견우와 배를 짜는 직녀의 아픈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 사랑의 설화를 하나의 모티프로 해서 쓴 시인데요. 이 분단의 고통, 아픔을 견우 직녀 설화에 빗대서 아름답게 묘사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별이 너무 길다. 슬픔이 너무 길다. 선체로 기다리기엔 은하수가 너무 길다. 단 하나 오작교마저 끊어져 버린 지금은 가슴과 가슴으로 노둣돌을 놓아 면도날 위라도 딛고 건너가 만나야 할 우리. 선체로 기다리기엔 세월이 너무 길다. 그대 몇 번이고 감고 푼 시를 밤마다 그리움 수놓아 짠 배 다시 풀어야 했는가. 내가 먹인 암소는 몇 번이고 새끼를 쳤는데 그대 짠 배는 몇 필이나 쌓였는가. 이별이 너무 길다. 슬픔이 너무 길다. 사방이 막혀버린 죽음의 땅에 서서 그대 손짓하는 연이나 유방도 빼앗기고 처녀막도 빼앗기고 마지막 머리털까지 빼앗길지라도 우리는 다시 만나야 한다. 우리들은 은하수를 건너야 한다. 오적교가 없어도 노둣돌이 없어도 가슴을 딛고 건너가 다시 만나야 할 우리. 칼날 위라도 딛고 건너가 만나야 할 우리. 이별은 끝나야 한다. 말라붙은 은하수 눈물로 녹이고 가슴과 가슴을 노둣돌을 놓아 슬픔은 끝나야 한다. 연이나. 네, 이런 작품이었습니다. 유방, 처녀막, 머리털.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우리의 국토가 갈갈이 찢겼다는, 상처를 입었다는 은유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외세에 의해서 갈라진 우리의 땅을 비유해서 노래한 시로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슬픔이 길었죠. 이별이 너무 길었습니다. 벌써 분단 70년이지 않습니까? 그 세월을 건너뛰고 이제 간신히 연도날 같은 그 위태위태한 상황을 지나서 정말 어렵사리 만나기 직전 아니겠습니까? 그런 아슬아슬한 상황들, 살얼음판을 걷듯이 이 유리잔을 들고 얼음판을 걷듯이 조심조심 다가서 어떻게든 만나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삼스럽게 이 직녀에게라는 시가 떠올랐어요. 요즘에 국제정치 환경이 급변한 상황에서 우리 한반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조마조마하게 기다리면서
이 시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립니다. 이 시에서 등장하는 노둣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노둣돌은 옛날에 그 말에서 내릴 때 그 디딤돌로 놓았던 그 돌을 떠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하마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그 노둣돌을 우리의 서로 가슴에 놓아서 어떤 이질감을 조금씩 풀어나가면서 좀 더 의미 있는 방향으로 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에 진정한 봄이 오기를 간절하게 바라면서 이 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립니다. 예. 교수님, 오늘 이게 전부입니까? 네. 네, 문병란 시인의 작품 이 시 말고도 희망가나 인연서설 같은 사랑의 시들이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제가 오늘 좀 다른 곳에 나와 있어서 차 안에서 녹음하느라고 이 시 두 작품만 프린트를 해왔어요. 근데 어떡해요? 이 빨리 끊자고 할 때가 언제고 갑자기 이 춤을 넣으면서 앙코르까지 합니까? 예, 너무 심금을 울려가지고 단어 하나하나가 이렇게 살아서 생동하는 게 느껴지는, 예, 그래서 참 큰 감동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뭐 나머지 시간은 우리 직녀에게 들으면서 아쉬움을 좀 달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0년이 넘은 시인데도 아주 오롯하게 우리에게 와 닿는 것 같죠? 네. 40년이 넘도록 이 시가 갈망하는 세상이 열리지 않은 참 우리의 비탄한 현실도 또 돌아보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별이 너무 길다 슬픔이 너무 길다 선체로 기다리기에 세월이 너무 길다 말라붙는 하수 눈물로 녹이고 가슴과 가슴에 노둣돌을 놓아 그대 손짓하는 노둣돌이 없어도 가슴 딛고 다시 만날 우리들 연이나 이별은 끝나야 한다 슬픔은 끝나야 한다 우리는 만나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원칙적인 사람,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강원랜드 부정합격자로 확인된 약 200명 전원을 직권 면직할 방침입니다. 채용 비리가 드러났는데도 가담자나 부정합격자 처리에 소극적이라면 그 책임자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부적절한 처신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강원랜드 하면 떠오르는 그분, 바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인데요. 권성동 의원이 청와대로 보내온 편지,
한번 읽어볼게요. 문재인 대통령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권성동 의원입니다. 제가 이명박 전 대통령님의 검찰 출석을 배웅했더니 말들이 많습니다. 현직 법제사법위원장이 피의자를 배웅한 것은 검찰에 수사압박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천하의 불안당 개그우먼 강유미가 각하를 찾아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제가 배웅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강유미로부터 각하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아이고, 권성동 의원님, 강유미 씨가 불안당이라니요? 권성동 의원에게 기자들이 못하는 말을 대신해서 강유미 씨가 최고의 언론인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어요. 네? MB정부 시절이었으면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방송국 근처도 못 왔을 인물이라고요. 정권을 되찾으면 노동계에 이어 방송계를 단합하는 제2의 권성동 법안을 만들 거라고요. 과거 거센 비판이 일자 같은 당 의원들까지도 권성동 법안에서 이름을 빼달라고 난리였잖아요. 그런데 권성동 의원님, 혹시 MB를 검찰청까지 배웅한 것이 아니라 조사받으러 같이 들어가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강원랜드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있잖아요. 예? 조사받으러 갈 거였으면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도 같이 갔을 거라고요. 혼자는 안 죽으니까 강원랜드 채용비리 연루자 500명은 모두 각오하라고요. 아이고, 물귀신 작전이네요. 권성동 의원님은 MB의 자원외교는 참여정부의 정책을 승계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지요. MB를 배웅한 권성동 의원님에게 가수 VOS가 부른 같이 살자 띄워드릴게요. 바래다 주는 게 이제는 싫어. 날 집에 보내는 게 너무 아쉬워. 오늘따라 텅 빈 내 방이 유난히 넓어 보이고 네가 눈에 밟혀서 그래. 같이 살자, 같이 살자.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진심이야. 결국 답은 너야. 나의 마지막 사랑 너야. 아침에 눈 뜰 때 혼자가 싫어. 너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파. 요즘 들어 해안내 맘이 무얼까 고민하다가 이제서야 알게 됐어. 같이 살자, 같이 살자.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진심이야. 결국 답은 너야.
지루함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 변하지 않아 최저임금, 꼼수, 불법 신고하세요. 최저임금 올랐다는데 내 월급만 안 올랐네. 신고하세요. 민중당 최저임금 119 운동본부.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시킨다고? 신고하세요. 민중당 최저임금 119 운동본부. 근로시간 줄이기, 식대 기본급에 끼워 넣기. 신고하세요. 070-5118-2119 카카오톡 검색창에 최저임금 119 운동본부를 검색하세요. 최저임금 지키는 민중당.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 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별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가 뉴스 속의 뉴스를 짚어드립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정상근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오늘 순서 들어가기 전에 반론이 있어서 하나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어제 그 서울신문 사장 후보자와 관련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 페이스북으로 강명환 님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김재성 씨라고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서울신문 사장 후보자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에서 국무총리 정무수석을 지냈다는 멘트에 제가 이명박 정부 부역자이므로 사장 자격이 없다라고 말한 모양이죠. 이에 대해서 이제 강명환 씨가 김재성 씨의 조카로서 그분의 삶을 지켜봐 왔습니다. 김재성 씨는 노무현 정부의 고건총리 정무수석이었습니다. 군부 독재 시절 정부 기관지나 마찬가지인 서울신문사에서 김대중 지지자로 낙인 찍혀서 많은 피해를 보며 끝까지 소신을 지켜 김대중 노무현으로 이어지는 민주정부에서 애쓰신 분을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이명박 부역자로 낙인 찍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해주셨는데 2010년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어제? 예, 제가 봤을 때는 2010년이라고 봤었는데 제가 그거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네, 만약에 강명환님의 주장이 맞다면 이거는 전제가 잘못된 거죠.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한번 더 확인을 좀 하고 저희가 또 추후에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2010년이면은 이명박 정부가 맞는데 그 전 정부 때의 총리 정무수석이었다면 이야기는 전혀 다르죠. 네, 그렇죠. 예. 어이구, 전제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이제 바로 잡겠습니다. 우리 강명환님께 제보해 주시고 의견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자,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할까요? 네, 오늘은 이명박 씨가 엊그제 아침에 서울중앙지검에 출석을 해서 어제 새벽에 조사를 마치고 귀가를 했었죠. 예. 여러 가지 혐의가 있는데 MB는 당연히 감옥에 가야 되지만 검찰 출석을 했다는 것 자체로 보면은 상당히 충격적인 뉴스긴 합니다. 이미 한 명의 전직 대통령이 구속이 된 상태에서 또 직전 대통령이 검찰에 갔고 그런 거를 이제 현상적으로 보면은 충격적인 뉴스긴 한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이제 뒤이은 모든 대통령들이 검찰에 소환이 된 거죠. 현상적으로만 봤을 때는. 물론 그 차이는 좀 크죠. 이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공소권이 사라져서 혐의가 없어졌지만 검찰이 수사를 했을 때 대통령도 그렇고 측근들도 그렇고 진술을 하는 와중에 의혹만 피었지 뭔가 좀 딱히 잡히는 실체가 없었다고 하던데 내일 토요 스페셜에서 김프로가 상세히 설명할 텐데 한마디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억지의 억지였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반면에 이 박근혜하고 이명박은 이미 주변 측근들이 다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혐의가 굉장히 좀 구체적이고 뭐 잘 드러나 있죠. 예. 어제 이명박이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왔고 그리고 뭐 일간지들이 발행이 됐는데 일간지들을 보신 분들이 뭐 많이 안 계시겠지만 혹시 어제 일간지 기사를 쭉 보신 분들은 신문의 논조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셨을런지도 모르겠어요. 예. 왜 그런지는 일단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좀 기사가 이상해서 제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검찰에 출석을 하셨을 때 그리고 박근혜 씨가 검찰에 출석을 했을 때 그리고 이명박이 검찰에 출석을 했을 때 이렇게 시기를 3번으로 나눠서 조중동을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당연하겠지만 그 결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 2번의 전직 대통령들의 검찰 출석은 비교도 안 될 만큼 논조에서 확실하게 차이가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소환 당시 신문들을 좀 보면은요.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2009년 4월 30일에 소환이 됐어요. 다음 날인 2009년 5월 1일자 일간지에 그 소식이 반영이 됐죠. 그래서 이때 조선일보 일면 제목을 보면 제목이 이랬습니다. 아니다, 모른다, 생각 안 난다. 이렇게만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마치 이제 반성 없이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뭐 이런 뉘앙스의 제목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당시에 유명했던 조선일보 만평가인 신경무 씨가 만평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뭐 전두환 전 대통령은 검찰 차로 합천에서 강제 연행을 해서 데려왔는데 노무현은 뭔데 이 방탄에 뭐 썬팅까지 두른 리무진으로 모시냐 뭐 이렇게 비꼬기도 했어요. 만평을 통해서요. 그리고 뭐 기사를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이 수사를 받는 상황도 옆에서 지켜본 것처럼 자세하게 기술을 합니다. 예. 당시 조선일보 3면 기사였는데 제목이 녹차 한 잔 그리고 침묵이 흘렀다예요. 문학작품 제목 같은데 이 기사에서 조선일보는 당시 수사 모습을 아주 상세하게 재구성을 합니다. 뭐 이 중 한 대목만 좀 읽어보면 어떤 식이었냐면 이중수 부장, 그러니까 이인규죠. 이중수 부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수사협조를 당부하기 시작했다. 부드럽지만 단호한 어조였다. 이런 식이에요, 기사가. 뭔가 좀 문학적 표현도 막 써서 그렇게 했고 또 이제 묘사를 넘어서 이 전직 대통령들이 검찰에 소환되면은 아무래도 그 다음에 좀 주목이 되는 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잖아요. 지금 뭐 MB도 그게 이제 관심사인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조선일보가 이런 기사를 냅니다. 이게 오면이었고요. 법조계 대다수 그가 무죄라면 앞으로 누굴 처벌할 수 있겠나. 네, 이런 제목의 기사를 냈어요. 그러니까 구속영장 때리라는 소리죠. 예. 봐주지 말라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예. 이날 조선일보는 사설을 쓰지 않았는데 대신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제 소환되던 당일 그러니까 전날인 4월 30일자에 사설을 하나 냈습니다. 제목은 2009년 4월 30일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날이었고요. 여기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뭐 오늘은 부끄러운 날이다. 자라나는 아이들 얼굴을 쳐다보기 부끄럽고 우리에게 쏠리는 세계의 시선이 부끄럽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동아일보도 비슷합니다. 5월 1일자 일면 기사 제목이 노, 아니다, 모른다, 박연차와 대질도 거부. 네, 조선일보와 큰 차이가 없는 제목이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구속 여부에 대해서도 검찰의 법적 결정이 감상적 논란이나 정치적 주장에 좌우될 수는 없다. 라면서 구속 수사를 하라라는 데 방점을 찍어서 보도를 했습니다. 중앙일보도 크게 다르지 않고요. 일면 제목이 박연차 대질 거부입니다. 대체로 이제 무책임함을 돋보이게 하는 제목들인데 다만 중앙일보는 구속수사 여부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의견이 이렇고 불구속수사 의견이 이렇다. 뭐 이렇게 양측 입장을 반영하기는 했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시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박근혜 씨 소환 당시로 가겠습니다. 2017년 3월 21일이었고요. 신문은 3월 22일자를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조선일보 일면 제목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러니까 아까 노무현 전 대통령은 뭐 아니다, 모른다, 생각 안 난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예. 박근혜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16시간 넘게 조사받은 박 전 대통령으로 돼 있어요. 박근혜도 뭐 최순실 때문이다, 뭐 아니다, 모른다, 뭐 생각 안 난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건 마찬가지인데 사실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실제로 그 말로 일관을 하신 것도 아니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필요에 따라서 뭐 진술을 거부했던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목을 뽑고 박근혜 씨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혐의를 다 부인을 했는데 16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던 거죠. 동정심을 유발할 수 있는 제목이기도 하고요. 예. 그다음에 구속 여부를 보면 조선일보는 3면에 박 전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 김수남의 고민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구속영장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라고 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걸 구속 안 시키면 누굴 구속하냐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달았는데 뉘앙스의 차이가 많죠. 사설도 마찬가지고요. 제목은 검찰청 출두 전 대통령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한다였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는 부끄럽다고 했던 것과 달리 사설에서는 분노가 별로 엿보이지 않아요. 그냥 뭐 서글프다 뭐 요 정도 뉘앙스였고 그리고 난데없이 이 한국식 대통령제는 수명이 다했다라는 주장을 펼칩니다. 예. 이 역시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소환됐을 때에는 없었던 표현이고요. 뭐 동아일보는 당시 일면에 국민께 송구, 혐의는 모두 부인이란 제목을 썼어요. 이게 조선일보와는 좀 다른 제목이고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해서도 뭐 양측 의견을 실었습니다. 근데 다만 사설에서 동아일보가 이렇게 주장을 해요. 구속 여부 등 신병 처리는 정치적 고려 없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이 정도이고 검찰이 살 길이다.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치다라는 의미인 거죠. 동아일보의 이 스탠스를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또 나와요. 예. 중앙일보는 조선일보와 비슷했습니다. 그때 14시간 조사 뒤 자정 넘어 귀가 이렇게 제목을 썼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 때와는 다른 제목이고요. 기사들은 크게 특이점은 없는데 이때 중앙일보 사설이 굉장히 황당했어요. 제목이 박근혜의 성실한 조사 여부로 신병 결정해야 라는 제목이었는데 성실하게 조사하면은 구속하지 말란 얘기입니까? 제목만 보면 그렇죠. 근데 박근혜가 그때 당시에 검찰에 들어갈 때 굉장히 짧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고 뭐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라는 말을 했어요. 중앙일보는 이 말에 주목을 한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가 성실히 조사받겠습니다라고 했으니까 성실한 조사 여부로 신병을 처리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내용은 정치권이 앞장서서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구속과 불구속을 외치는 것은 곤란하다. 우리는 구속과 불구속의 신병 처리는 진실규명에 협조하는 조사의 성실성 여부가 그 기준이 돼야 할 것으로 믿는다. 그러니까 불구속하라는 얘기죠. 예. 근데 안타깝게도 이날 박근혜는 들어가서 뭐 성실하게 조사를 받는다고 하고 들어갔는데 다 혐의를 최순실에게 떠넘기고 계속 부인을 했었었죠. 말로만 이제 성실한 조사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중앙일보는 그냥 그걸 받아가지고 마치 구속하지 말라는 것처럼 그렇게 사설을 썼습니다. 아니 그때도 대통령제 폐해를 얘기하거나 그러진 않았죠? 조선일보는 당시에 대통령제 폐해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다음 권력은 더 이상 자유한국당이 갖기 힘들 것이다라고 판단했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이렇게 했을 때는 이명박이 집권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아니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대통령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제 좀 앞으로 넘어가서 어제 이제 이명박 관련된 기사를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조선일보 일면 머리 기사 제목은 1년 새 전직 대통령 2명 구속되나였습니다. 예. 보기에 따라서 그냥 단순 사실만 전달한 것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데 구속에 대한 거부감으로 보여질 수도 있는 제목이죠. 그리고 뭐 아까 박근혜 씨 조사를 받을 때도 주장을 했던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문제 제기 그리고 뭐 이거를 담은 기사와 사설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은 조선일보가 인격을 아예 그냥 말살을 했는데 이번에는 박근혜나 이명박 개개인한테 책임을 묻는 것보다 이건 제도에 문제가 있는 거다라는 식으로 초점을 맞춘 셈이죠. 조선일보는 게다가 이제 사설이 좀 눈에 띄었는데 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를 정치보복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이 사설 제목이 이 전 대통령 출두 제왕적 대통령제에 고쳐야 마지막 된다라는 제목인데 여기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혐의가 나온 뒤에 사람을 수사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표적으로 삼고 혐의를 찾아낸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미친 인간들은 도대체 그동안 이명박에 대해 어떤 혐의가 제기됐고 수사가 얼마나 진전됐는지 이건 아예 관심도 없는 모양이죠. 아니 부를만 하니까 불렀지. 지금 거의 잡힌 단서만 119억인데 거기다 또 횡령은 또 300억이 넘어가고 아니 이걸 봐달라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게다가 지금 조선일보는 이명박을 먼저 표적으로 삼고 혐의를 찾아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혐의가 있어서 하나를 조사를 했더니 측근들이 다 불어가지고 이게 줄줄이 엮여서 계속 나왔던 거라고 보는 게 맞죠. 그거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협박해가지고 공갈을 쳐서 그 장단에 맞춰서 진술했을 것이다. 그런 인식이 깔려 있어요 밑에. 네 그렇습니다. 뭐 그래도 만에 하나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그런 압력이 들어온다고 해도 보통 이런 정치결사체 같은 경우에는 잘 버티지 않습니까?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조사에서도 측근들이 사실 뭐 그런 적이 없으니까 뭐 말을 안 한 건지 뭐 그렇게 그렇죠. 봐야겠지만 예. 없는 말을 지어내지는 않았었잖아요. 없는 말 지어낸 사람은 딱 한 사람이 있죠. 박연차 씨. 네, 그 사람은 이제 뭐 기업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 박연차는 또 사업이 얽혀 있고 정권에게 윗보이면은 뭐 재기의 기회도 없는 건데. 그렇죠. 그 사람 빼놓고는 노 전 대통령이 사실 끝발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 전 대통령에게 덮어 씌운다든지 전가한다든지 이런 게 없어요. 왜냐? 기본적으로 그러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MB 측근들은 다 MB가 시킨 거라고 다 자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아이고 참 가족들까지 그렇게 진술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더 웃긴 건 MB도 검찰 가가지고 다 측근이랑 가족들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런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예. 진짜 여기는 아사리판이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지. 어쨌든 조선일보는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아일보 말씀을 드릴게요. 일면에 이렇게 제목을 뽑습니다. 참담, 죄송, 10여 개의 혐의는 모두 부인이라는 제목을 썼는데 동아일보 기사는 뭐 이렇게 크게 문제점을 도드라지게 찾아내기는 좀 어려웠는데 이제 웃긴 거는 사설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어제 사설에서 동아일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한 명의 전직 대통령까지 수위의 수갑을 차고 구치소와 법원을 왔다 갔다 하는 광경을 보게 될 것인가. 검찰이 이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에 대해서만은 신중에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이유. 이렇게 대놓고 구속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박근혜가 동아일보 읽으면 씨발 하겠네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동아일보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정치적 고려 없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구속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의 법적 결정이 감상적 논란이나 정치적 주장에 좌우될 수 없다라고 해놓고 이명박에 대해서는 아유 대통령 하나 더 뭐 수위에 수갑 차고 왔다 갔다 하는 광경 봐야 돼 이렇게 감상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 이거 혹시 이거 아닐까요? MB를 털고 또 털면 동아일보 누군가가 나오는 이런 상황을 염려해서 그런 사설을 실은 건 아닐까? 뭐 그런 사설을 싣는다고 뭐 검찰의 수사 기조가 달라질 리는 없겠습니다만은 약간 그렇게 소극적이나마 이거 우리 수사하지 마 이런 의도는 아니었는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좀 굉장히 없어 보이는데 없어 보여. 예. 중앙일보도 대놓고 이명박의 말을 받아주더라고요. 어제 신문에서. 예. 일면 제목을 그 이명박의 워딩으로 뽑은 신문은 중앙일보밖에 못 본 것 같습니다. 제가 본 신문들 중에서는요. MB 따옴표 역사에서 이번이 마지막 대길이라는 제목이었고요. 네. 뭐 얘네도 박근혜 때는 안 그러더니 이번에는 조선일보처럼 제왕적 대통령제 뭐 운운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설 참담한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 검찰은 사법원칙 존중해야라는 글을 썼어요. 여기서 이제 사법원칙을 주장했는데 이 사법원칙이라는 게 법질서 수호 아니면 엄정한 수사 이걸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아서도 안 되지만 불이익이 있어서도 안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피의자 인권을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법원칙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정권과 검찰이 이전 대통령을 표적으로 삼아서 반년 이상 탈탈 털었다고 보는 국민도 적지 않다. 이렇게 정치보복 얘기도 그대로 옮겨 담았습니다. 어제자 중앙일보는 일면 기사 제목부터 이명박 말로 시작해서 신문의 맨 뒤 사설에도 이명박의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이 된 셈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다들 짐작을 하시고 뭐 기억하시고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 신문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죽이려고 들었고 박근혜는 불쌍하게 여겼고 지금 이명박은 살리고 싶어서 난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자기들이 잘 나갔을 때 대통령을 그리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제왕적 대통령제의 덕을 본 자들이 바로 조중동이에요. 왜냐면은 MB가 미친 듯이 몰아붙여가지고 종편을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그 제왕적 대통령제의 소산이 종편인데 그 종편으로 덕본 자들이 바로 조중동인데 자기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정부가 들었었다고 그 정부에 대해서는 제왕적 대통령제 이거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지금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거죠. 그때 MB 때 이 언론인들도 정치권에 많이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때 동아일보에서도 뭐 이동관이 갔고 이런저런 언론인들이 갔고 근데 박근혜는 뭐 조중동을 계속 챙겨주긴 했는데 약간 좀 박근혜 자체와는 거리가 좀 있었던 상황인 거고 반면에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이 기득권 언론들과 맞서 싸우다 보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 논조가
자기한테 잘해준 대통령 순서대로 가는구나. 이렇게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참 얘네들이 그 시민의 눈과 귀가 되겠다고 지금 언론사를 이렇게 차리고 했을 텐데 참 그런 구상이 진짜 좀 가소롭게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결국 자기네들 이득에 따라서 움직이는 인간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새 뭐 아무도 조중동 신경 안 쓰시지만 한번 보도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아, 그래요. 요즘에 그 조중동 사설은 어떤 우리 사회 여론을 만들어내고 정부 정책의 방향을 바꾸고 또 정치의 아젠다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미디어 오늘 같은 미디어 비평지의 논평 대상일 뿐이에요. 그거 말고 아무런 사회적 존재감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미디어 쪽을 취하다 보니까 뭐 미디어 쪽도 굉장히 일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하루에 좀 하나씩은 이제 채워 넣어야 미디어 오늘도 잘 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기 조중동한테 고마워야겠네. 네, 항상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문을 보고 또 보고 그래요. 아이고 읽고 또 읽고 그러고 있습니다. 기사거리 없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기자들이. 네, 기사거리 없는 게 제일 힘들죠. 네, 그래 미디어 오늘만 읽는 조중동의 사설. 예, 그래요. 저기 뭐 사실 논리적으로도 억지가 많아가지고 애들 보여주기가 부끄러워요. 요즘에는 그냥 뭐 날 좀 봐달라, 뭐 특히 조선일보가 뭐 그런 식으로 막 소리만 지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요. 하여간 미디어 오늘의 그 기사 용도 외에는 쓰임새가 없는 조중동 사설 오늘 짚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죠? 네, 그렇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고 월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뉴스 포렌메리로 이어갑니다. 김용민 트위터에서 매일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죠.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은 인터넷 매체 프레시안에 의해 성추행범으로 낙인 찍혔는데요. 이에 정봉주 전 의원은 프레시안 서모 기자와 서 기자의 기사를 무분별하게 받아쓴 언론사 기자들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한편 정봉주 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 복당을 신청했는데요. 하지만 복당 여부 결정은 한동안 보류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칫 복당을 허용하면 정봉주 전 의원의 손을 들어주는 격이어서 당이 리스크를 짊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시민들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지 물어봤습니다. 오늘 아침 7시까지 모두 3,306분이 의견 남겨주셨는데요. 65%, 3명 가운데 2명은 정봉주 전 의원의 복당 신청을 수용해야 한다.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31%, 3명 가운데 1명은 보류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갖고 있었고요. 복당을 거부해야 한다. 이런 의견은 4%로 나타났습니다. 트위터 의견 볼까요? 박성권님, 민주당이 쉴드 쳐준 사람도 있죠. 민병두 의원, 국회의원 의석수를 지키려고 말이죠. 이러니 다들 당을 위해 안 싸우고 실리만 챙기는 것입니다. 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구포나루님, 프레시안 따위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봉도사를 믿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뉴스기 능력평가 정답 맞히신 분들입니다. 서양 속담 가운데 지체된 이것은 이것이 아니다 이런 속담이 있는데요. 어제 문제는 이것이 무엇인지 맞히는 거였죠. 정답 정의입니다. 정답자 그중에 제이른님 잘 듣고 있습니다. 웃기션님 끝판왕 MB를 잡읍시다. 클로징 사연 당첨자는 육두품 333님입니다. 게시판에 이메일 적어주시면 별을 따다 구운 가지에서 만든 강릉 두부도넛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복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벙커원에서 도울과 만나세요. 율법을 믿으시겠다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얼어빠져. 그따위 기독교 내 입 앞에서 제발 입도 뻥끗 터지지 말아요. 그런 소리는.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하는 이 자리. 도울이 진리와 생명이었던 예수를 원형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걸머지고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는 금방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 이게 한국 목사들 99%의 거짓말 설교예요. 도울의 마가복음 설교는 따로 녹화 녹음되지 않으며 현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도울 선생의 마가복음 설교는 2월 4일부터 진행됩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의 김용민 브리핑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 일부 소개합니다. 육두품 333님, 떠밀려서 정치한 대표적인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지요. 권력욕이 강한 사람보다는 책임감이 강한 사람, 말 잘하는 사람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정치를 해야 이완대 기자 표현대로 지대 추구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마시모루님, 박완서 선생의 꼴찌를 위하여를 들으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박완서 선생의 글이 위로가 된 것 같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을 들으시고 이렇게 감상평 남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2018년 3월 16일 금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토요 스페셜로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